우리에겐 예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불길한 경우가 더 잘 맞아떨어지죠. 우연한 조우였는데 필연이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였는데 자신의 선택이 탁월하다고 우쭐거리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백화점 통로와도 같을 겁니다. 필요한 물건을 찾다가 발견하는 순간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며 공연한 욕심 때문에 사용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쇼핑이란 선택의 기쁨과 후회도 함께 포함되는 행위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우연히 마주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제 줄거리 조금 도입부 말씀해 주셨고 장르 소설들 또 이제 이 장르 소설이 문단에서 받는 평가, 대접 이런 거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얘기죠? 네, 지금 이 책 보면 이제 떼지에 보통 카피 같은 걸 적게 되는데요. 예. 영국 아마존 전자책 베스트셀러 1위 그리고 댄 브라운의 상상력과 마이클 크라이튼의 구성력이 결합된 최고의 로맨스 스릴러라는 카피를 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댄 브라운 하시면 아시겠지만 다빈치 코드, 이제 약간 종교 코드 들어가 있는 그런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고요. 또 마이클 크라이튼은 주라기 공원을 포함해서 엄청난 그 작품들을 썼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캐치 유어 데스는 카피가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 보통의 장르 소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재들을 아주 잘 버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 도입부 두 사람이 두 주인공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쌍둥이 형을 16년 죽은 자기 연인의 쌍둥이 형을 우연하게 16년 만에 영국에 돌아와서 만나게 됐고, 이제 거기서부터 그냥 로맨스가 펼쳐질 것 같았는데 네. 갑자기 스릴러로 다 이제 전환됩니다. 둘이 이제 로맨스는 시작과 동시에 그냥 계속 진행되고요. 기복 없이 둘은 계속 사랑을 하고 스릴러가 이제 펼쳐지는데 갑자기 쫓기게 되는 거예요. 일단 쫓기는 건 예상하게 될 수 있는 거는 남편이죠. 남편이 처음에는 잠깐 다니러 간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안 오고 아이는 또 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해서 알게 돼서 영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케이트 주인공은 자기 아들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동생 여동생한테 잭이라는 아들을 맡기고 이제 스릴러가 펼쳐지는 그 무대로 이제 나가는데요. 왜 자기가 16년 전에 화재 사고가 나서 사랑하는 연인까지 잃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한 명의 스티븐이라는 동생, 폴의 동생과 자기 연인이었던 공동 인물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 케이트는 다 기억을 잃고 기억 상실에 걸려 있는 거죠. 그렇게 무의식 있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기억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이죠. 근데 충격을 받았거나 무슨 그런 게 아니라도. 그래서 왜 기억을 잃었는지, 그리고 또 과연 스티븐은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걸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한번 구글도 찾아보고 이제 조사하는 과정 중에 쫓기게 되는데, 어떤 이상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쫓기게 됩니다. 근데 거대한 음모가 있었던 거죠. 바이러스 연구소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려는. 감기 연구소에서 1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알고 봤더니 그건 위장이었고, 거기 자기의 명성에만 목을 매는 한 과학자가 이상한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었던 거죠. 새로 또 다른 바이러스를. 네. 감기는 그냥 위장용이고, 거기에 자원봉사 온 이제 사람들한테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바이러스를 다 해보고 실험해보고 이런 와중이었습니다. 그럼 죽었는데 이렇게 몰래
안매장하는 경우도 있을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그런 일을 봐주는 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릴 때부터 뭐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한 사이코패스고요. 네. 뭐 인간적인 기쁨을 전혀 못 느끼고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인데요. 뭐 여동생을 괴롭힌다거나 어릴 때부터 그리고 10대 때부터 벌써 자기한테 따라온 여자 친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를 이제 뭐 처음 경험을 하면서 죽인다든지 죽이면서 뭐 쾌감을 느낀다든지 네. 이런 이상한 사람인데 그래서 여태까지 경찰 추적도 안 받았던 게 너무나 그 단칼에 아무 감정의 기복 없이 죽이거든요. 근데 그 강기 연구소에서 케이트를 본 순간 갑자기 감정의 기복이 생깁니다. 사랑에 빠진 거죠. 사랑에. 네. 근데 사랑은 위대해. 왜 빠졌는지는 안 나오고요. 네. 빠지게 되는데 네. 잘 살펴보니까 그 케이트는 스티븐이라는 얼빠진 그냥 멀대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거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트를 내가 굴복시켜서 죽이고 말 거야. 내 소나기 안에서 이런 이제 감정을 갖게 되는데 16년 만에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케이트는 기억을 잃었지만 사실은 그 연구소에서 밝혀져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 다 죽었고 이 케이트만 살아남았는데 케이트를 정신병동에 격리시켜서 재조정 처리를 합니다. 기억을 잃도록. 네, 그래서 기억을 잃었던 건데 그건 케이트를 기억을 못했던 거죠. 아, 그 자체로 이제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걸 이제 밝혀내는데 그래서 존이란 사람 말고 원래 그 미친 과학자, 그 연구에 미친 과학자가 케이트가 돌아온 걸 알고 그 사람을 없애야지 자기 연구가 세상에 이상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케이트를 추적해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끔찍한 얘기예요. 여담이지만 그 미국 그 이제 과학수사대 뭐 이런 쪽에는 네. 시체 농장 같은 게 있다 그래요. 아,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시신 기증을 받고 뭐 이제 그런 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겠지만 다양한 조건 상태에서 네. 시신이 하루 이틀 3일 뭐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네. 그래서 그거를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등급도 매기고 일주일이 지나 자연 상태에서 건조한 상태에서 시신이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고 어떤 뭐 현상이 벌어진다든지 그런 걸 연구한대요. 네. 그래서 변사체가 발견됐을 때 딱 발견되는 순간 그 상황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여기서 죽었다. 이 상태로 이 정도 기온이나 이런 조건에서 지금 한 일주일은 됐겠다. 기본적인 기초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요. 아. 그런 네, 게 있답니다. 네. 필요한 연구긴 하네요. 네. 근데 끔찍해. 네. 근데 지금 오늘 소개드린 거에 감기연구소의 그 미친 과학자는 네.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죽은 데서는 활동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위장용으로 또 이런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이제 국방용으로도 쓰이는 게 전쟁용으로도 가능하겠죠. 폭탄을 만약에 해서 폭탄 테러를 한다 그러면 폭탄을 터진 곳에 있는 자기 쪽 사람들도 다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걸 개발을 한 거냐면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주사해서 한 15시간 동안은 발병을 안 하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 안에 백신을 맞으면 괜찮은데 내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적진이 저기야 그러면 10시간 만에 또 날아가서 거기에 있으면 5시간 후에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호흡하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뭐 죽는 거죠. 인간 폭탄이네요. 네. 말하자면. 그래서 굉장한 무기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런 거를 평생을 걸쳐서 연구하고 완성한 걸로 나옵니다.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제 겨우 완성했는데, 이제 그거를 밝혀지면 안 되니까 케이트 때문에 16년 만에 웬 여자가 돌아와서 그거를 기억을 해내서 기억을 해내면. 추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쫓고 그래서 존이라는 그 킬러를 보내는데 킬러는 이한하게 또 케이트만 보면 마음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냉담했던 사람인데 출렁거리는. 네. 그러면서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보통은 저희가 심리 묘사를 할 때 뭐 배경도 묘사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투영하면서 내지는 이렇게 뭐 심리가 바뀌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존은 케이트를 사랑한다.
조는 케이트를 증오한다. 조는 케이트를 원한다. 조는 케이트를 죽이고 싶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한 줄로 딱 바뀌어요. 네네네. 싹 그거를 이렇게 장면으로 몰고 가고 이렇게 네. 미묘한 묘사를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없고요. 근데 사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뭐 미묘한 묘사에도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읽기도 하지만 지루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확 넘겨져서 사랑한다면 그래 사랑할 거야. 죽인다면 그래 죽이고 싶은 만큼 사랑하는구나. 증오하는구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은 그런 심리의 감격을 다 넘어뛰고 사건에 치중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읽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다를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줄거리를 뽑아내 보면 대체적으로 간단하거든요. 네. 크게 엄청난 줄거리가 있는 거는 이제 물론 대하 소설은 또 이제 경우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소설은 라인 자체는 단순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몰고 가는지 이거를 작가가 이걸 어떻게 몰고 가고 어디서부터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라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어디서 시작하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부터 두 사람의 사랑을 이렇게 증명해 나오는 것들. 저는 또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소설에서 뭐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다라든지 그런 거를 자극한 사람 만났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원인이. 근데 이 소설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대신에 스토리가 척척척척 넘어간다. 네. 그런 거에 치중하다 보면 한 1000페이지 넘을 거예요. 지금 거의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렇겠죠. 그런 게 다 세밀하게 그거를 빼고 거의 사건이 굉장히 긴박하게 넘어가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보통의 장르 소설의 특징입니다. 장르 소설들이 그런 식으로 사건 중심으로. 네, 영화처럼 장면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존이랑 이제 버넌이라고 남편이 쫓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생네 집에 아들을 맡겨놨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 책은 이제 독자가 읽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처럼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누군지 알 수 없게 한 페이지만 넘기면 알 수 있지만 영화처럼 그런 구성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긴박감을 넘치는 영화를 상상하고 썼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이렇게 이제 미국 드라마하고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제가 느끼는 차이점은 그런 거예요. 미국 드라마나 아니면 다른 프로도 연예 프로도 화면이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네. 순간순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화면이 바뀌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일종의 롱테이크의 개념이 있다고 볼 정도로 한국 드라마는 화면이 안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드라마는 막 정신이 없어요. 어지러워요. 특히 이제 드라마는 조금 덜한데 온 스타일인가요? 그런 연예 프로나 이런 거는 도저히 어지러워서 못 볼 정도로 화면이 많이 이것도 많이 그런 맥락일까요? 그렇게 막 바뀌어가면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보면서 롱테이크로 쭉 화면을 잡고 있으면 여러 가지를 사람이 보게 되는데 화면이 탁탁탁 넘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개에 대해서 그걸 막 쫓아가고 있는 거죠. 보는 사람이. 네. 그래서 스릴러가 이제 스릴을 느끼는 건데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책을 손에 잡으면 이제 끝까지 읽게 되는 흡입력. 보통의 500페이지 되는 소설을 한 자리에 앉아서 읽기에는 일반 독자로서는 저도 불가능하고요. 그렇잖아요. 네, 작은 양이 아니죠. 그리고 보통 이제 예전에 유명한 작가가 한 말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긴박감이 넘쳐 끝까지 흥미진진한 소설은 좋은 작품이기가 힘들다라는 명언을 또 남겼었거든요. 읽기도 버겁잖아요. 중간중간 지루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뭐 반전이라기보다 어쨌든 극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통 장르 소설은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 굳이 그런 경계가 왜 필요하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보듯이 몰입해서 보게 책을 만들겠어라고 의도하고 만든 겁니다. 460쪽 정도. 본문만 460쪽인데 이거를 끝까지 에필로그를 빼면은 450쪽입니다. 450쪽을 숨도 못 쉬고 축축축 쫓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 소설. 장르 소설의 힘이고 특징이고 매력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순문학도 읽고 여러 가지 시도 읽고 뭐 인문사회 소설도 읽고 인문사회 책도 읽긴 하지만 이런 책은 이제 보통 휴가 때나 이렇게 한권 끼고 가서 재밌게 밤새 읽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휴가 때 또 이렇게 시간이 빌 때가 있잖아요. 네. 꼭 휴가지에 가면은 밤에 어딜 나가기도 하고 이제 해외여행 가면 특히 밤에 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또 이렇게 몇 시간이 정말 빌 때도 있고 네. 가만히 앉아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거기 갔음에도 우리나라 말로 된 책을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직 미혼이라서 네.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 주부이신 이미 결혼해서 이제 10년 차 이런 데 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휴가를 가서 호텔을 잡고 혼자서 마음껏 읽고 싶은 책을 3박 4일 동안 읽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과연? 아니 가서 놀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인만이 독서에 열중하는 시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주부들이나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네, 그럴 때 잘 안 읽히는 한 페이지 읽는데 1시간씩 걸리는 책을 읽으면 자기도 답답하잖아요. 짜증나죠, 그러면. 네, 그런 걸 시원하게 읽고, 한 10권 쌓아놓고 착 읽었다 그러면 되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런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한테 휴가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 휴가 기간에 가서 독서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저는 좀 놀랐는데 실제로 그렇고요. 저는 공감합니다. 그거. 주부신가 보네요. 아니 주부는 아니지만 주부가 이제 집에서 가정생활 할 때 좀 기여도가 높은 분을 주부라고 좀 하지 않나요?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가정주부에게도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과 이런 휴가를 줘야 된다. 네. 물론 남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우리가 같이 놀러 갔다 왔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휴가지에서 잘 생각해 보면 가정주부는 휴가지에 가서도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그 온라인상에서 토론을 벌이다가 좀 싸울 뻔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주부의 공간이라는 게 보통 우리는 뭐 너무 잘 산 집 같은 건 드레스룸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옷이나 이런 거를 다 하고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기서 뭐 글을 쓴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식탁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데 이제 남편은 뭐 서재가 있고 근데 여자도 서재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다가 드레스룸이 필요하다는 쪽에 밀려서 제가 한번 큰 그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드레스룸도 드레스룸은 오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혼자만의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남녀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런 공간은 꼭 필요하고 제가 건축을 했으니까. 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드레스룸은 옷장에 불과해요. 네. 그 안에서 적절한 조명이나 환기가 돼서 거기서 옷을 입어보고 이렇게 전신 거울에 비춰보고 그럴 수 있는 드레스룸을 가지려면 방 하나를 포기하거나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아니면 제대로 된 드레스룸, 그러니까 가구가 갖춰진 그 정도 드레스룸이 들어가는 집이라 그러면 한 60평 정도 돼야 됩니다. 네. 60평. 50평대에서도 좀 힘들어요. 네. 공간이 안 나와요, 그렇게. 보통은 드레스룸을 안 하죠. 또 아이도 있고 하면. 네, 애들 방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정도의 된다라고 하면 서재는 필요 없다는 거. 남편이랑 같이 쓰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토론하는 사람이. 그런데 같이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안 돼요. 예. 남편이 돌아오면 어차피 내줘야 되는데. 책상을 2개 놓으면 몰라도. 네. 마주보는 책상을 2개를 놓으면 몰라도 책상을 하나 놓으면 보통 컴퓨터를 놓고 이러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이 스튜디오보다도 조금 크죠. 제 방이 좀 큰데. 네. 저도 3면이 책꽂이에 꽉 찼어요, 지금. 네. 수시로 지금 버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제 책상 놓고 앉으면 다른 누가 와서 또 앉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네. 여유는 있지만 책상을 또 놓기는 애매한. 네. 그래서 이제 뭐 안방 베란다 쪽에 주부를 위한 공간을 해준다든지 식당은 사실은 좀 힘들어요. 맨날 거기서 뭐 지지고 먹는데 네. 거기 앉아서 책 봐라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공간 어떻게 해서든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반 같은 책상이더라도 주방에서 좀 떨어진 곳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뭐 책상도 있지만 혼자 격리돼서 조금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화장실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슬프잖아요. 그거. 네, 우리나라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앤 케이 롤링도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한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걸 해준다고 해서 쓸 데가 없어갖고 항상 가는 카페에 가서 글 썼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재작년에 출간돼서 되게 히트를 쳤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라는 장르 소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출간됐었는데 그 저자도 40대 평범한 주부였는데
그냥 자기 혼자 미스터리 소설 이런 거 혼자 습작하다가 자비 출판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내주니까.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 1위를 독일에서 하고 오랫동안 하고 전 세계에 이제 번역이 됐죠. 20개국의 11개 언어로. 참 구미가 당기는. 네, 그래서 저 청취자분들께서도 저 작가의 꿈이 있으셨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했다거나 이러면 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환경은 되게 좋아지고 있고 없어요. 굳이 출판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단, 평가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해보고 또 해보는 거죠. 이야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시인이나 소설가나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쭉 모아서 보면 이야기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이야기꾼이다, 결국은. 어떤 서사가 결국은 있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굳이 꼭 내가 소설가다, 시인이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경 씨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한번 써보고,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소설처럼 캐치와 데스처럼 혼자서 그런 거가 의지가 좀 부족하다면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공동집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공동집필은 그러면 이렇게 파트별로 쓰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게 공동집필이 되죠? 보통 드라마 같은 경우는 회별로 나는 1회, 너는 2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럴 땐 재밌었는데 매번 짝수는 재미없더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런데 이 책은 어떻게 집필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둘이서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릴러적인 면과 로맨스적인 면이 계속 적절히 이제 섞이는데 뒷부분 한 3분의 1 이상, 3분의 1 정도는 로맨스가 좀 있다면 나머지는 거의 쫓기는 긴박감의 스릴러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해서 킬러가 주방에 숨어 있을까 아니면 현관으로 직접 들어올까 총을 어디서 쏠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막 상의를 하겠네요, 서로. 네. 그래서 크게 내용이 이렇게 비비 꼬여 있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게 아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지 하는 이런 기분으로 그야말로 여기 그 역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편집자라는 어떤 전문가의 선글라스를 거치지 않는 날 원고, 생 원고의 맛을 한번 느껴봐라. 이것이 바로 독자, 일반 무명 작가나 일반인이 제대로 한번 써본, 의욕을 가지고 써본 날 원고다. 그럴 수 있겠어요. 편집자는 또 나름대로 어떤 제도권에 있기도 하고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해와서 자기 확신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예, 뿐만 아니라 교열을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초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가 좀 생경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옷그릇을 흐르는 듯한 그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제되지 않은 언어 같은 경우는 다 바꿔버리거든요. 얘기 이제 허락을 구하고 하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은 편집자가 창작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네들이 작가가 책임을 직접 고친 거죠. 예, 그 책임을 진 겁니다. 제3의 편집자가 손대지 않은 원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책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작가의 역량을 더 키우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문단이라는 그런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맞짱을 한번 뜨는 거죠. 네. 그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저는 발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부끄러운 면이 생길 수 있고 또 그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맞짱을 떴다가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내가 이런 거는 좀 더 해봐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이 저러는 데는 이러이러한 게 있었구나. 그래서 서로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말로는 제가 거칠게 표현해서 맞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해볼 만한 일일 것 같거든요. 우리도 좀 이게 더 많이 여러 가지로 계속 제가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장르소설가, 스스로를 난 장르소설가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정유정 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히말라야 관련해서 근데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루키 책이 우리나라에 입성했을 때 얼마 전에 붙어서 전혀 꿀리지 않고 순위를 지켜냈고, 그러니까
그 초대형 작가가 탄생한 거죠. 근데 그 정도의 뭐 문학성이나 이런 것들이면 더 좋겠지만 한번 트라이 해보는 정도 해보고 잘 되네, 잘 써지네 이러면서 쓰는 재미도 느끼고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다 그렇겠네요.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게시판에 그러신 분들은 게시판에 네. 내가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꼭 무슨 문화센터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냥 어떤 길을 안내해드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저는 많은 작가가 탄생하기를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캐치 유어 데스. 여러분들도 한번 장르 소설이나 뭐 이런 선입견을 버리시고 드라마 한 편 본다고 생각하시고 쭉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책 캐치 유어 데스. 박현경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급박한 상황에서 만난 남녀의 사랑은 지속되지 않는다. 이게 스피드라는 영화에서 산드라 블록이 했던 말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이 목숨을 다투는 순간에는 상대의 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신뢰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데 당연히 완벽한 합일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지나고 나서도 그 감정이 지속될까요? 아닐 겁니다. 감정 또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객관적인 시각을 되찾는 거죠. 물론 위기에 대응하는 자세, 능력 이런 거는 근본적인 덕목입니다. 그 부분의 매력을 느꼈다면 변할 일이 없겠죠. 세월호에서 이런 커플이 생겼다면 보는 사람도 행복했을 겁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진실로 빛나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들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훈훈한 미담과 함께 전원이 생환했다면 대한민국 교과서에도 아마 실렸을 겁니다. 민족적 교훈으로 삼아도 충분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옥의 극장에 갇힌 관람객일 뿐이었습니다. 무능한 정부,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 악마보다 더한 언론, 모두가 주인입니다. 부인해도 하늘이 아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